안녕하세요. 바른상속 대표 이종성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죽게 되면 내 재산은 과연 누가 가지게 될까입니다. 당연히 내가 죽게 되면 내 남겨진 가족들, 배우자, 자녀들에게 내 재산이 가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은 대한민국 법에 이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재산이 흘러갈지를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가족들에게 내 재산들이 갈 때 불미스러운 일 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재산들이 상속이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상속이 진행이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남겨주는 자산은 무엇인가? 당연히 남아있는 자산이 상속이 되겠죠. 그러나 한번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적극재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적극재산. 두 번째는 반대죠. 소극재산.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법적으로는. 세 번째는 상속이 안 되는 재산도 있습니다. 상속이 안 되는 재산도 있습니다. 적극재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극재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산입니다. 자산. 물려줄 수 있는 자산.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또 좋아하고 가장 선호하는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죠. 부동산 외의 자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. 동산. 여기 현금도 금융상품도 동산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소유권, 점유권 이런 거 많이 있죠. 질권, 저당권, 지역권, 전세권 이런 소유권에 대한 것도 상속이 당연히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상속이 되는 것이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, 대한 권리 또는 채권입니다.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됩니다. 위자료 청구권 상속됩니다. 그리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 이런 것도 상속이 적극재산에 포함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무채재산권이라고 있습니다. 무채재산권, 특허권 같은 거 있죠.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그 다음에 상표권 이런 부분들도 상속이 됩니다. 적극재산에 속하고요. 소극재산은 무엇이냐? 소극재산은 바로 채무이죠. 채무. 빚도 상속이 됩니다. 빚도 상속이 됩니다. 부채죠. 그 다음에 바로 조세도 상속이 됩니다. 국세, 세금 내야 됩니다. 상속이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상속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상속이 안 되는 거.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, 일신, 전소권이 있습니다. 일신 전소권. 이 일신이 뭐냐? 일이 이제 한자로 쓰면 한일, 그 다음에 몸신자를 써서 한 몸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벌금, 그 다음에 추징금 이런 거 상속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면허 같은 거 상속 안 됩니다. 운전면허 당연히 상속 안 됩니다. 의사면허, 변호사 면허 이런 거 상속 안 됩니다. 상속되면 아주 난리 나겠죠.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남겨주는 재산이 내가 지금 당장 상속이 일어났을 때 내 자녀들, 가족들에게
남겨줄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한번 정도 이렇게 시간 될 때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상속이 시작이 되면 방법들이 있습니다. 내 재산을 누가 가질까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유언입니다.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유언으로 내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, 어떤 방법으로 갈지,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. 유언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유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. 그렇게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언을 생전에 100% 활용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. 내가 평생을 일구었던 자산들, 그런 소중한 자산들을 사후에 내가 죽어서까지도 누구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유언이기 때문입니다. 유언은 보통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 그 5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유언 방법은 자필증서입니다. 자필증서. 내가 종이에다가 자필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날인까지 해서 보관을 하는 방법입니다. 하기에도 가장 쉽고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하나 법적으로 분쟁이 가장 많은 또 유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우선 유언장이 발견이 안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.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발견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보관 시에 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유언장을 발견한 당사자가 상속인이 내용을 딱 보았을 때 자기에게 너무나 불리한 내용이다.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. 유언장의 훼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변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녹음 유언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내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입니다. 목소리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공정증서입니다. 보통 공증이 되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렇게 갔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인과 함께 유언을 하는 방법입니다. 다른 유언들은 그 검인 절차라고 해서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공정증서만은 검인의 절차가 없이 바로 시행을 가능할 수 있는 유언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. 단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. 그리고 비밀 유언이 있습니다. 유언의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, 유언이 발생이 때까지 그 내용을 지키고 싶을 때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. 자필로 할 수도 없고 녹음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구소로 이렇게 전하는 유언의 방식입니다.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. 이렇게 유언의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. 이 5가지 외에도 요즘 많이 진행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신탁을 통한 유언입니다. 신탁에도 상사신탁이 있고 민사신탁이 있습니다. 이 중에 많은 유언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꼽자며 꼭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상사신탁이 되겠습니다. 이 신탁에 대한 부분은 신탁 하나만으로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후에 신탁에 대한 부분은 또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유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을 작성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유언을 작성하는 비율이 그래도 50%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. 대한민국, 한국은 몇 프로일까요?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나는 유언장을 작성을 했다, 한번 손 한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?
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한국은 비율이 3%에서 5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유언을 준비를 안 한 결과가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분쟁 소송이 10년 사이에 6배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상속 분쟁에 대한 이런 소송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 방법인 유언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 넘어오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상속받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협의를 통해서 남겨진 재산을 아주 자유롭게 협의한 대로 서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남겨진 재산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속재산이 아파트가 한 채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상가도 한 개씩 있습니다. 이것도 10억입니다. 그 다음에 토지도 하나가 있습니다. 이것도 10억입니다. 그 다음에 현금이 10억 이렇게 있습니다. 상속인은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 3명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족끼리 이제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협의로도 할 수가 있겠죠. 부모님, 어머님에게 현금을 드리고 첫째가 아파트, 둘째가 상가, 셋째가 토지 이렇게 서로 아주 깔끔하게 나눈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 가족들끼리 사연도 다 있겠죠. 뭐 유학자금을 먼저 받았던 형제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할 때 미리 돈을 더 받았던 형제도 있을 것이고 가족마다 스토리와 그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아마 또 가족끼리라도 부모에게 조금 더 이쁨을 받은 자녀가 있을 수 있겠고요. 이제 여러 가지 가족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? 미묘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렇게 협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가족들끼리 협의를 잘 해야 하는데 그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그런 협의가 진행이 된다. 그리고 세 번째, 법정 상속분대로 받을 수 있다. 여기 세 번째까지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? 두 번째, 협의를 할 수 있다 해서 협의가 안 된 경우입니다. 협의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, 유언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었죠. 그래서 순서대로 오는 것입니다. 첫 번째,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집행을 합니다. 그리고 유언이 없으면 가족끼리 먼저는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그것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, 법정 상속분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가족들끼리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. 소송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.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그럼 어떻게 상속분을 받을 수 있냐,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1순위입니다. 직계 비속. 여기서 비속은 자녀입니다. 자녀 비속 플러스 배우자. 이게 상속 1순위입니다. 상속은 순위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순위가 있다. 그거를 선순위라고도 하는데, 선순위가 있으면 2순위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그 선에서 끝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직계 존속입니다. 존속은 부모님이겠죠. 플러스 배우자. 배우자는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.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, 만약에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가 다 받습니다.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는데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배우자만 받지 않습니다. 2순위로 넘어옵니다. 직계 존속, 부모님과 배우자가 받게 돼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배우자는
비율 자체가 조금 더 50% 정도 더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, 그러면 그때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겠습니다. 그때는 배우자 단독 상속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형제자매입니다. 형제자매.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.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삼촌, 고모, 이모, 이렇게 사촌인의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법정 상속분이 있습니다. 보통 자녀가 1을 받으면 배우자가 1.5 이런 비율로 받는데, 여기서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특별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특별수익. 미리 받은 자녀가 많이 있겠죠. 학자금을 대줬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금을 대줬다든지 결혼을 할 때 전세자금을 대줬다, 그런 것들이 이게 분쟁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모두 따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유류분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남자들이 아들들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모든 가족들이 구성원 모두가 동일하게, 자녀들은 동일하게 받습니다. 예를 들어 부모를 버리고 간 자녀가 있다, 연락이 두절된 자녀가 있다, 그런 자녀에게도 법적인 것은 동일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기여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이 이만큼 형성이 될 때 어떤 한 자녀가 같이 도와서 부모의 재산이 형성이 됐다면 당연히 이 자녀에 대한 기여분을 우리가 또 주장할 수가 있겠죠.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가게 됐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상담을 통해서 상속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, 또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사후에 가족들끼리 분쟁되는 것을 미리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상담 신청은 더보기란과 제가 댓글에 이렇게 상담 신청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을 테니 거기에 편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